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특히나 20대 총선을 경험했던 여성 청년 정치인들이 2022년 지방선거나 아니면 22대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를 이제 준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위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오늘의 자리를 급박하게 마련을 하게 됐고, 한국여성정치연맹이 이제 함께 해줘서 지금의 자리가 마련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이제 인사말 축사를 이제 한국여성정치연맹 김방림 총재님으로부터 듣고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재님 모실 테니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정말 여기 와서 뵈니까 앞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21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런 이슈를 끌어내서 21대 국회에서 어떻게 하면은 여성 청년이 더 확대돼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나, 이런 거를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정말 고마운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더불어 여기 젊은 청년 여성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더욱 반갑고 용기를 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여성 정치 세력화와 여성 대표성 확대, 그리고 성평등 정치를 위해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게 손을 내밀어 주신 여세연 권수연 대표님과 관련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국여성정치연맹 김방림 총재이고, 오랜 세월 동안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와 여성 정치 세력화에 대해서 현장에서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우리는 남녀 평등한 정치를 실현하고자 보통 여성, 이렇게 잘 나가는 녀석, 잘난 여성이 아닌 지역에서 일하는 지역 일꾼, 즉 보통 여성들이 이렇게 의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양성평등되고 여성 정치인들이 불합리한 차별에 굴하지 않도록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물신양면으로 지원하는 역사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기존의 정치 개혁을 새로운 정치인을 양성하는 올바른 대한민국의 토대를 만들고자 국민적 영혼이 담긴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을 21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9%에 그친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과 여성 정치계의 역사와 미래가 여러분들 손에 달렸습니다. 항상 보통 여성, 지역 일꾼들과 소통하고 함께 그들로 격려하며 위로하면서 정치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격려와 위로를 같이 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여성 정치인으로서 불합리한 처우와 차별에 대해서 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저 김방님이 있으니 손을 내밀어 주시면 저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디딤돌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꼭 국회가 아니더라도 의정활동이라는 게 뭐 기초의원, 광역의원도 있으니까 차근차근 밟아나가도 되니까 그렇게 도전한다는 것이 아주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성은 지금 기존의 정당에서는 여성은 경쟁력 없다 그렇게 하면서 공천을 안 주는데, 남성이라고 공천 주면 다 당선됩니까? 남성도 공천 주면 법원이 떨어져도 또 받고 나가는데 여성도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떨어져도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청년 여성들이 이렇게 발벗고 나서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드리면서 선배 정치인으로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매진해 나가시면 대한민국의 앞날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우리 여성들이 영원하는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오랜 여성 정치 대표성과 여성 정치 세력화의 거의 산 증인이라고 하실 수 있고 당에서 정말 치열하게 투쟁을 하시면서 많은 여성, 지금의 우리한테는 선배이지만 여성 정치인이 지금의 국회나 정치 영역에 설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주신 김방일 총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나눠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저는 다시 토론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북치고 잠그시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좀 약간 민망한 상황이긴 한데요. 저희가 오늘 토론을 준비하면서 토론자분들께 사전에 질문을 미리 드렸습니다. 지금 자료집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통 질문을 저희가 한 6개 정도 드렸고 후보자가 속한 정당과 관련해서 좀 궁금하다고 그동안 여세연이 생각해왔던 질문을 이제 하나씩 드렸는데요. 일단 순서는 소개는 제가 질문과 함께 소개로 진행을 할 것이고 중간에 이제 개별 질문을 하면서 좀 전에 오늘 토론회가 그냥 여러분들께서 준비해 오신 발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참석한 서로 정당 그러니까 20대 청년이라는 것은 공통 분모이지만 분명히 소속 정당도 다르고 어떤 배경이나 정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페미니즘에 대한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개별 질문을 할 때 토론자 분들께서도 혹시 다른 토론자 분들에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서로 질문을 해서 서로에 대한 좀 궁금했던 점을 이 자리에서 해소하고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질문에 답하는 걸로 이제 개인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궁금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대 청년인데 다 속한 정당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 정당을 택하게 됐는지 그 나름대로의 배경, 계기도 궁금하고 그동안 정당에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이 토론자분들 스스로의 소개를 통해서 듣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 일단은 가나다 순으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이제 마이크 넘겨받은 녹색당 지난 21대 총선 비례대표 출마자이기도 했고 현재는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혜미라고 합니다. 그 질문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죠. 저는 사실 계속 복지운동을 했고 사회복지 영역에서 전공을 하고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기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복지 현장에 있으면서 사실상 가장 정치가 필요하고 정치의 영역으로 와야 하지만 목소리가 담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들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일을 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떤 정치인들이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이 커졌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그랬을 때 지금 이 목소리를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정당이 어디일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또한
지금 제도들이 변한다고 해서 어떤 법률이 조금 더 나아지고 어떤 정책이 조금 더 좋아진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삶이 한 번에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직감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환경과 양식과 제도를 교차하면서 동시에 변화시킬 수 있는 정당은 제가 녹색당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상 지금 기후위기가 매우 심각해지고 지금 감염질환들도 이 기후위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활개를 칠 것입니다. 이랬을 때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집단이 저는 불평등에 가장 영향을 받는 집단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정책적으로 해결하고 정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녹색당이라서 녹색당에서 출마를 이번에 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이번에 출마를 해서 이야기하는 것들도 빈곤의 영역에 있는 이야기들과 가장 가난한 노인들의 삶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시민분들께 소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녹색당에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청년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성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청년 대변인으로 선발이 됐습니다. 이제 공개 오디션을 거쳐가지고 이제 뽑히게 됐었는데 활동은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저와 같이 이제 토론 패널로 나오신 분들은 다들 이제 총선이나 선거에 출마하신 경험이 이제 있는 당사자분들이실 텐데 저는 사실 아직 피선거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비례공천관리위원회라던가 이런 이제 선거 실무를 하는 좀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조금 했었고요. 당 대변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전에는 사실 저는 지역에서 이제 지역위원회 활동을 조금 했었고 그거 외에는 사실 중앙에서 활동을 막 오래 했거나 지속적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이 책자에 보면 이렇게 감사하게 소개를 막 다 넣어주셨더라고요. 제가 했던 말들이 막 여기 실려 있는 걸 보니까 되게 신기한데 제가 민주당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 제가 정치의 영역을 선택한 이유랑 조금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치의 영역을 선택한 이유는 결국에는 저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 막연한 소망이 있었는데요. 그 막연한 소망, 그러니까 그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주체적이고 가장 능동적인 영역이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민사회에서 활동하시는 수많은 분들이 계시고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언론이든 법조계든 사실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정치의 영역이 가장 역동적이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능동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런 점에서 연결지어서 봤을 때 민주당은 우리가 외치는 목소리가 허공으로 날아가지 않게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목소리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가장 컸던 이유는 내가 원하는 변화를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정당이고 그럴 만한 힘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 제일 큰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분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자리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의당의 부대표를 맡고 있고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수원시 병 선거구를 지역구에 출마를 했던 박예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안학교를 나왔는데요. 그 안에선 참 세상을 진짜 바꾸는 권력을 쥔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른 채로 사실 이제 헌법상에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정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세상을 바꾸는 그런 자리들이 어떻게 누가 차지하고 있고 얼마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걸 알지 못한 채 그 안에서 제가 뭐라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친구랑 같이 둘이서 손잡고 감히 겁도 없이 옷을 다 벗고 이제 나체로 사진을 찍어서 너희들의 몸은 제 기숙사 학교였거든요. 너희들의 몸은 왜 낄낄거리고 이렇게 서로 놀림의 대상인데 왜 우리 학생들의 몸은 그러니까 똑같은 친구들인데 우리 몸은 너네한테 관음의 대상이고 희롱의 대상이지? 라는 걸 좀 반대해서 그냥 육체는 육체야 뭐 이런 느낌으로 사진을 찍어서 이제 전시회를 기획하기도 하고 또 이제 스킨십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해가지고 학교 전체를 막 뒤집어 놓듯이 막 선생님들이 모 선생님이 그러셔서
학생들도 다 같이 뒤집어 엎고 나서서 교칙을 다시 만들고 이런 학생들을 향한 이성관계 또는 이제 연애관계, 이성뿐만 아니라 연애 모든 통틀어서 연애관계를 규제하려고 하는 거에 맞서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우리 우물 안에서의 건강한 토론이고 사회 전체로는 여전히 똑같은 것 같았죠. 그랬을 때 도대체 이 제도가 어떻게 생겨먹길래 이거를 알고 싶어서 법학과를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생계가 너무 어려워서 또 이 노동자로서 생계를 병행하면서 또 그렇게 4, 5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말년이 되니 4학년이 되니 이제는 나는 곧 사회로 나가게 되는데 사람이 참 모름지기 정당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정치에 너무 참여하고 싶어서 그렇다면 그 첫 단추가 정당이고 내가 당원이 되는 것부터가 시작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내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작고 작은 정의당에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신인주라고 하고요. 21대 총선에 은평구 을에 출마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패널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질문이 이제 그동안 정당에서 해온 활동이 무엇이었는지 소개하는 시간일 것 같아가지고 일단 가장 먼저 저는 창당을 성공을 했고요. 네, 제가 창당 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 청중위원장으로서 있어서 이제 서울시당을 만드는 일들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했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서울 중심으로 기본소득과 페미니즘을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당원들이랑 만나는 사업 같은 것도 하고 교육 프로그램이나 간단한 모임 프로그램들을 마련을 하면서 기본소득당에 있는 당원들을 만나고 그들과 새로운 정치 세력화를 꿈꾸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페미니스트 정치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해 주시고 한편으로 이제 관심 가져주셨는데요. 저는 페미니즘의 흐름 속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충분한 조건은 될 수는 없겠지만 필요 조건 정도는 될 수 있다라는 마음 속에서 기본소득당에 합류하게 됐고 페미니스트 정치인으로서 이번 총선까지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민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의당 공동대표 이지원입니다. 저는 여성의당의 창준이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선거에 비례대표 후보로까지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여성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왜 여성이 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아주 오래전부터 가졌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정치 외교학과에 넘어가고 싶어 했었는데 그때 이유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더 좋은 세상,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대학에 들어가서는 그 질문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새로 갖게 되었고 그 나는 여성이다 라는 답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88만원 청년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때 저는 그 안에서 88만원 청년 세대 여성의 삶과 남성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 사회가 충분히 질문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고민들 그리고 더 다양한 세대의 여성들이 안고 있는 과제들을 의정에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 돌파구가 여성의 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의 당은 단순히 유리천장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늘 어떤 조직에서나 혹은 어떠한 단체에서나 여성들은 이등시민이라는 굴레에 부딪혀야만 했는데 여성의 당에서는 이등시민이라는 꼬리표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여성들에 관한 정책을 어떻게 입법화할 것인지 당원들과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었고 현재는 여성의 당 내부에서 10대, 20대, 30대 당원분들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여성의 당은 디지털 성범죄가 최우선 과제이다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셨고 여성의 당 또한 그러한 입장에 발맞추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과제들을 입법화하고 또 액션 플랜을 구상하는 의제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에 대한 소개가 좀 더 많아서 이후에 좀 이전 토론자님의 개인적인 그런 말씀을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각자 이제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정치를 하게 됐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듣기는 했는데, 이제 정치인이죠. 엄연히 이제 독자적인 이제 활동을 하는 이 5분의 정치인들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번 계속 숫자가 헷갈립니다. 21대 총선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어떤 조금 더 소수 정당이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제 선거 제도를 개혁을 했는데, 그것이 위성 정당의 창립으로 인해서 선거 제도의 의의가 이제 훼손된 부분이 이제 크게 작동을 하는데, 그 부분과 함께 좀 여성 청년의 입장에서 또는 이제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여성의 정치 세력화, 여성 대표성, 한국의 성평등 민주주의라는 관점 또는 상황 속에서 이번 21대 총선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그 지점을 좀 말씀하는 것과 함께 이번 21대 국회에 거는 기대 또는 우려도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갈까요? 아니면 이재원 후보님부터 말씀을 할까요? 네, 그게 편한 것 같습니다. 네, 김씨에게 이렇게 부담스럽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21대 총선 정말 한계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녹색당은 8년 된 정당으로서 또 한국 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당명을 유지한 정당으로서, 그리고 정말 많은 의제들을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겠다고 나섰던 반정당의 정당으로서 사실 많이 안타깝고 아쉽고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후보로서 되게 많이 드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괴롭기도 했고 내가 어떤 정치인으로서 나아가야 하는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당원분들이 자발적으로 혁신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비대위원회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총의를 모아주시기도 하셨고 이제 그것들이 곧 실현될 예정이 지금 이제 스탠바이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우리에게 전략이 무엇이고 우리 정당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제 안에 고민들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것이 다만 저 하나의 고민은 아닐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이 들고 같이 이번 경선부터 선거까지 같이 뛰었던 모든 후보들, 중간에 사퇴를 하셨건 끝까지 완주하셨건 함께했던 모든 녹색당의 정치인들이 같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는 당의 가치와 방향성을 진단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는 것이 참 이번 선거 끝나고 큰 성과라면 성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그리고 저희가 당원 총투표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원내에 진출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원내 정당으로서 남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없었더라면 녹색당이 앞으로의 8년,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없었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당은 가장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섰던 정당이기도 하고 선거법 관련돼서 정당법 관련해서 가장 진보적으로 그리고 앞장서서 말했던 정당으로서 사실 많이 안타깝고 슬픈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21대 총선에서 녹색당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큰 의미는 여성들이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여성들이 단일한 이슈가 아니라 복지와 노동을 이야기하고 국가의 목적을 바꿔야 한다는 경제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기후위기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술하는 예술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농업과 농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든 후보가 여성이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녹색당이 그가 페미니스트 정당 정치, 페미니스트 정치를 실현하고 있었던 부분에서 확장된 여성 정치를 시작할 수 있었던 총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제대로 진단하고 평가해서 다음 선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녹색당이 어떤 정당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지, 어떤 페미니스트 정치를 실현할 것이고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렇게 녹색당이 역할을 할 때 저는 다른 정당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이제 기본소득당도 나와 계시고 여성의 당도 나와 계시고 이런 이슈들이 있는 정당들이 계시지만 사실상 녹색당이 2013년, 16년부터 계속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페미니스트 정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점들이 저는 분명히 같이 정치를 할 수 있게끔 동료 시민들을 모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숙고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들을 이제 다시 진단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이제 21대 국회 뒤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19%밖에 여성 정치인들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연소 정치인들 또 젊은 정치인들이 이번에 정치인으로서 많이 성장했고 원내 진입에도 성공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는 원 내이든 원 밖에 있든 같이 여성 정치인으로서 함께 좀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그런 플랫폼이 여세연이 될 수도 있고 한국 여성 정치 연맹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후배 동료들과 함께 여성 정치를 어떻게 공고히 만들어 나갈 것인지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총선 결과 평가부터 조금 하자면 사실 감사하게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의석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당 안에서도 물론 예상하셨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대다수 분들께서 현역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압승을 거두리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 하셨던 것이 사실이고요. 정말 그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거의 180석에 가까운 지금은 현재는 이제 177석이라는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20대 국회에서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정치가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그거는 비단 이제 어느 한 정당의 책임을 지우기보다 우리 정치권 모두가 져야 하는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관철시키고자 했던 정책들 그리고 법안들 이런 사회개혁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속도가 느렸습니다. 결국에는 좀 발목을 많이 잡히고 협상이 이루어지고 타협이 오가는 그 속에서 분명히 소외됐던 국민들의 삶이 있었고 또 지켜드리지 못한 여전히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이 눈에 아른거릴 정도로 사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충분히 다 해내지 못했다라는 좀 아쉬움이 남았던 20대 국회였는데요. 이제 21대 국회는 좀 다르리라라는 좀 기대감을 많이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당 안에서 이제 총선이 끝나고 와 우리 너무 잘했어라는 이야기보다 이제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가, 그러니까 앞으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저희가 공개적으로 약속을 드린 바가 있고 실제로 속도감 있는 개혁을 좀 만들어내겠다라는 다짐을 좀 공고히 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180석에 가까운 좀 많은 의석수를 주신 것이 저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좀 잘해봐라라고 밀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큼 정말 책임감이 좀 무겁고 이것이 유의미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좀 저희가 정말 중대하게 인식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는 이제 여성 정치의 측면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저희 민주당 자체는 정당 자체는 되게 크고 현역 의원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서 여성 정치인의 비율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약하다라는 것이 항상 뼈아프게 듣는 고민이었고 또 비판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좀 제가 주목했던 거는 비례대표셨든 초선이셨든 재선이셨든 좀 다시 지역구에서 살아 돌아오신 여성 의원님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이 정치의 흐름 속에서 여성 정치인들이 배려의 대상이나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혹은 약한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성 정치인, 여성을 떼고도 정치인 그 자체로 파워풀해지는 여성들이 정치 영역에서 많아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당 안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게 지켜보고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 수가 더 늘어날 필요는 있다라는 문제의식은 분명히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여러분들도 기사를 보셨겠지만 국회 부의장이 최초로 여성이 됐어요. 근데 이것이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국회 부의장이라는 것이 알고는 있었지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여성 정치인들, 그러니까 당내 여성 정치인들의 세력화를 통해서 여성 국회 부의장을 추대를 했고 그 전략적인 움직임들이 결국에 지금의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을 이제 선출하는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닌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큰 의미를 부여를 하고 싶고요. 그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들이 사실 총선 근처에서도 계속해서 터졌고 저희 인재 영입 과정에서도
뭐 문제가 있었다 이런 뼈아픈 비판들, 지적할 지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21대 국회는 이번에 텔레그램 엠번방 성착취 사건 이후에 이제 새로 열리는 국회이다 보니까 저는 이번 성착취 사건이나 그동안 우리가 무시해왔던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좀 그냥 뒤로 미뤄왔던 여성 의제들을 직접적으로 다루게 되는 계기가 더 많아질 것이다. 이것은 여성 정치인들의 세력화뿐만 아니고 한국 사회 전체가 우리 정치권이 여성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기대가 크고요. 우려는 이제 제가 사실 제일 우려했던 거는 그 텔레그램 사건이 터졌을 때 지금껏 사실 여성 문제에 대해서 크게 목소리를 내지 않으셨던 분들도 갑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언론의 관심도를 이용을 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이슈, 산발적인 이슈에만 대응을 하는, 그러니까 일회용적으로 여성 이슈가 소비가 되면 어떡하나라는 전 문제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려 아닌 우려를 하자면 여성 문제가 뭔가 이슈가 터졌을 때, 사회면에 정말 큰 기사가 났을 때만 다뤄지는 내용이 아니라 좀 21대 국회 전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논의와 이야기, 토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책 마련까지 TF도 산발적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상설 TF를 둬서 계속해서 정책을 발굴해 나가고 입법을 하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신 게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죠? 네, 세 가지인데요. 제가 속한 정당이 얻은 결과에 대한 유의미한 점은 댓글을 아무래도 많이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정의당에 표를 주지 않겠다, 뭐 이런 거를 저도 많이 보고 있고 당원들도 보고 후보자들도 보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일부라는 것도 알면서도 늘 그 생각을 이렇게 한켠에는 두고 사는 그랬던 선거. 저는 그랬대요. 아무래도 지역구 후보다 보니까 그래, 저는 뽑지 않아도 비례는 뽑아주세요 이런 마음도 있었고, 근데 정작 투표 결과가 나왔을 때 생각보다 그 힘이 크지 않다는 것, 그리고 의도적인 분할 투표, 전략 투표라고 말씀하시는 분할 투표가 경향이 이제는 세대를 아래로 내려오면서 달라지고 있다는 걸 좀 확인을 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있고 정의당을 선택하는 이유가 달라지고 있다. 일례로 출구조사가 이번에 되게 모집단이 커서 나름대로 당 안에서도 선거평가할 때 참고를 하고 있는데요. 20대가 남녀, 지정선별 남녀의 정의당을 지지하는 격차가 가장 큽니다. 20대 남성이 10%를 밑돌고요. 그 정도고요. 20대 여성이 16%를 훌쩍 넘겨서 그 16% 이상이라는 거는 다른 연령대의 성 연령을 봐도 굉장히 높은 수치고, 그리고 18세만을 딱 만 18세만을 띄어서 봤을 때 지역에도 투표하고 비례에서도 정의당을 찍으시는 분들이 18세가 가장 높았어요. 이건 분명한 신호다. 정의당은 계속 정의당의 길을 가면 되겠구나라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그 점은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계는 그러니까 뭐 정의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혼자 이끌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정의당만 잘못했어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이제 탓을 돌릴 것도 아니고요. 이 거대한 아주 기나긴 선거제도 개혁 과정에서 뭐 아마추어란 비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걸 왜 예상을 못 해가지고 이 사단을 너네가 만드냐. 근데 그럴 수도 있죠. 최소한의 선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던, 정당으로서의 신념을 지키겠지 했던 그런 것도 아마추어라고 하면 아마추어일 수 있고요. 저희 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총장님도 지역구 나가시고 저도 지역구 나가는 상황에서 이 많은 후보님들이나 당원들이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이 선거를 칠 때 비례대표 논란에 대응하는 거라든지 또는 정의당의 그린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실 때 대답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단일한 느낌이나 그런 확실한 대안, 이런 답변들을 당이 전체로 통일돼서 가져간다는 느낌들을 전혀 유권자들에게 드리지 못했다는 그런 한계를 스스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요즘 들어서 한 1년 전부터 이 눈치라는 것이 엄청난 거다. 대중들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거. 일단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당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까 숱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느낀 거예요. 도대체 이 얘기를 언제까지 해야 되지? 난 왜 여기서 오늘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가? 이런 반복된
반복되는 경험 속에서 아, 중요한 건 실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눈치 보게 만드는 거구나. 근데 정의당에서 또는 뭐 다른 시민사회랑 손잡고 공동 기자회견 하면 눈치 봅니까? 안 봐요.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너무 화나고 억울한데 결국엔 사람들과 함께 가는 건가? 베이직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었어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물론 이제 공허한 대중을 부르짖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지만 어쨌든 언론이든 어디서든 눈으로 확인되는 수적으로 확인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고 뭐 분노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안 움직이면 그거는 이제 눈치가 보이는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개혁을 이제 예를 들어서 법안을 통과를 아예 안 시켜버리면 명시적 반대가 사실 더 좋다고 하잖아요.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너네 그러지 마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교묘하게 했는데 통과를 시켰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미비하고 후퇴는 아니면 그거 다시 뭐라고 하고 바꾸기도 또 손보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눈치 싸움이다. 그래서 21대 국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거대 여당의 출현이 굉장히 그 당 안에서도 이제 부담을 많이 책임감을 느끼시리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내 인사들 분들께서 그 책임이 오히려 가능성으로 작동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민주당은 일당 독재 시작됐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반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많은 책임감과 이 부담감, 기대를 안고서 주어진 개혁 과제들을 잘 추진해 가야 할 사명을 띠게 됐다. 여당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21대 국회에서 좀 기대를 더 걸려고 이제 저도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려로 끝을 맺게 돼서 좀 그러네요. 우려는 제가 10대 때부터 쭉 느낀 게 언론에서 점점점 국회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무시하는 잘 다루지 않는 경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이제 더 국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만 조명을 하게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사실 진보 정당도 그렇지만 정당이라는 게 잘 되면 특히 진보 정당이 잘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두 가지를 경계해라. 그러니까 시민사회 그리고 사람들과 대중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싸우지 않았는데도 진보 정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잘 된다. 그럼 둘 중 하나.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거나 하나는 그 정당이 변질됐거나 그 둘 중 하나가 되지 않으려면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가장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늘 공기처럼 숨쉬듯이 후순위로 밀리고 많은 여성, 장애인, 청소년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변화를 추동해낼 수 있을 때 그때의 진보정당의 길도 열리고 우리 정치의 어떤 민주화도 그때 다시 시작될 것이다 라는 우려와 기대를 함께 전하며 마무리합니다. 네, 저희 기본소득당에서는 모든 정당이 그렇듯이 지역구선거를 안 치른 정당도 있긴 하지만 비례와 지역구선거를 모두 치렀는데 비례선거에 대한 평가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 개별 질문에서 매우 길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넘어가고 이제 지역구선거에 대한 평가에 대해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특히 의평을에서 페미니즘을 주제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평가할 사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유의미한 점은 제가 이제 선거를 치르면서 벽보가 훼손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같이 선거를 치르고 있는 타 후보자가 N번방 사건에 대해 가지고 매우 희화화하면서 나는 이번 당인데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했었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냥 분노하고 넘어가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지적했고 그럼으로써 굉장히 많은 은평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고 오히려 더 용기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거리를 지나다니면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을 매우 많이 만났었는데 대부분 10대에서 이제 30대 사이의 어떤 여성 청년들의 굉장히 지지를 받았다라는 걸 매일매일 체감을 했기 때문에 페미니스트 선거라는 것들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선거라는 것이 확인됐다라는 것들이 유의미한 점으로 남았고요. 하지만 좀 한계적인 지점에서는 결국에는 선거 끝나고 나서는 득표율이 가장 많이 사람들 기억 속에 남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출마였고 페미니즘을 정면에 내세운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높은 수치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만 결국 높다라고 할 수 없는 득표율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그랬을 때 저의 고민 지점 중에 하나는 실제로 여러 세대들에게 닿을 수 있는 공약들을 많이 만들기는 했으나 여성 페미니즘에 대한 근데 이런 것들을 말할 기회가 별로 없었고 생각보다 이것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개발하지 못했던 것은 어떤 저의 이번 선거의 한계는 아니었을까라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공약이나 의제 개발 같은 것들이나 뭐 최근에는 저는 돌봄과 가사의 영역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기본소득과 같이 연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개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21대 국회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압승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결과를 냈었는데요. 이것은 코로나라는 굉장히 큰 한국 사회의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초기 방역이 매우 훌륭하게 됐다라는 점이 이제 지지율이 올랐던 이유 중 하나일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종부세나 법인세 감세 정책 일변도의 공약만 냈던 미래통합당의 중도 보수 진영들을 모두 놓쳤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결과에서 더 중요한 것은 선거법 개정 이후에도 소수정당들이 그렇게 많이 진입하지 못했다라는 점은 우리의 공통의 고민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국회의원 연령이나 성비에 대한 문제들도 계속해서 고민이 남고 또 이제 특징적인 것 중 하나는 여성 추천 보조금이라는 것이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30% 공천을 해가지고 득점하게 된 정당이 생겼다라는 것이 굉장히 저는 특이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것을 독점하게 된 정당의 후보자들이 성폭력 가해자나 미성년자 강간 뭐 이렇게 했던 분들이 있었던 소속된 정당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천 보조금이나 국고 보조금에 대한 개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이 남는 21대 총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는 결국에는 여성 추천 비율이라는 것이 이제 지역구에도 의무사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이미 제한된 바 있는 페널티 조항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삭감에 대한 것들이든 아니면 아예 이제 등록 취소를 하는 경우이든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다시 기억해서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시키는 것들이 이제 원내에 진입한 정당들의 몫이 아닐까 그리고 원외에서도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성의 정치 세력화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많아요. 일단 가장 크게는 이제 제 옆에 앉아 계신 여성의당이 창당됐다라는 걸 제가 정말 나름 정말 감명 깊게 봤거든요. 한 달 만에 거의 창당을 한 달도 아니죠. 네 어쨌든 거의 한 며칠 만에 창당이 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열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봤고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이제 후보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당 내부에 있는 정치인들이 페미니즘을 전면에 내세우고 출마를 했다라는 점도 매우 긍정적인 일로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페미니즘 주장하는 저에 대한 고민이기도 한데요. 페미니즘 주장하는 후보들이 실제 선거에서 유의미한 득표율을 얻고 당 내부에서 어떤 지지 기반 위에서 많은 어떤 투자나 지원 같은 것들 받으며 장기적인 정치를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뭐 이를 위해서 평등한 문화 같은 것들도 많이 당 내부에서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공천 시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 같은 것들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성폭력 사건에 대해 가지고는 뭐 저는 국회 외부의 힘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회 내부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이제 눈치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저도 21대 국회에서 여성 부의장이 생긴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특히 여성운동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매우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긴 한데요. 다만 상임위에서 여성이 대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상임위에서 이제 여성이 대표가 되는 경우가 거의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벌써부터 이 여성 부의장이 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역차별 운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봤을 때 아마 이것도 끊임없는 난관에 부딪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미니스트 후보들이 그렇게 많이 국회에 진입하지 못했다라는 점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문제
비대적 발언을 한 국회의원들이 또 국회의원이 된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성폭력이나 어떤 여성에 대한 비하적 발언을 한 국회의원들이 다시 의석을 획득하는 과정들에 대한 우려 지점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분야들에 대해 가지고 21대 국회 내외에서 이제 여성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소득당의 신민주 후보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성의당은 단지 38일 만에 창당이 된 신생 정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선거에서 무려 약 21만 표를 획득을 했는데요. 그 21만 표가 10대 정당의 도약이라는 굉장한 성과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의당은 창당 과정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여성 의제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유권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과정의 일부로 저는 공보물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보물이 모든 가구마다 이제 전해지면서 그동안 다른 정당들에서 받아봤던 공보물에는 하단이나 혹은 부분적으로만 여성 정책을 찾아볼 수 있었다면 여성의당의 공보물은 앞, 뒷면 모두 여성 의제가 빼곡했습니다. 유권자분들께서 그런 경험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처음 겪으시는 일일 것 같고 또 그만큼 여성 의제라는 것이 얼마나 그동안 정치권에서 외면됐거나 혹은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득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신생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의제가 이제는 더 강력하게 요청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가적인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의당은 비례대표 후보만을 출마했기 때문에 지역구 운동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희가 제주도에는 방문하지 못했는데 제주도의 모든 읍면 동에서 다 득표가 되었고 또 제주도 옆에 위치한 우도에서까지도 여성의당에 표를 보내주신 유권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러한 작은 관심들뿐만 아니라 여성의당이 여성 의제에 있어서 보다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길 바라시는 여성의당의 당원분들께서는 이제 21대 국회에서 여성 의제를 정면적으로 다루도록 해라라는 긴급한 요청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8일 만에 창당이 된 만큼 여성의당은 시간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내에 준비했던 것이 더 좋은 성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책임을 느낍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여성의당이 더 해나갈 것이 많고 더 많은 것을 해나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21대 총선의 전체적인 결과를 보자면 여성 정치 세력화에 있어서 눈부신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17%에서 19%라는 소폭의 증가만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는 더 많은 여성 의원들이 배출되어야 하겠습니다만 가장 뚜렷한 성과는 젊은 청년 페미니스트 후보들이 대거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옆에 계신 기본소득당의 신민주 후보님과 특별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선거 유세 마지막 날에 여성의당 당원분들하고 선거 유세를 하다가 신민주 후보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성의당 당원분들께서 모두 다 신민주 후보님이 꼭 지역구에서 당선되기를 바란다며 응원을 해주셨어요. 저는 정당 그리고 당론을 막론하고 여성들이 서로의 어떤 성과를 가질 수 있도록 응원하고 그것에 대해서 진심 어린 지지를 보낸다는 것이 앞으로 필요한 여성 정치 세력화의 큰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론을 초월해서 여성을 지지할 수 있고 그들을 진심 어린 동료로서 기대한다는 것이 이후에도 많이 보여지는 변화의 길을 바라는데요.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회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 국회 부의장님이 선출이 되셨고 또 이후에도 개헌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구 공천 여성 할당제를 반드시 의무화하는 것을 저는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당은 앞서 다른 후보님들과 대변인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염 위기에서 여성들의 삶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일상과 능동으로서의 정치를 여성들이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걸 질문하고 답변해주는 정당이 저는 여성의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 예를 들자면 낙태죄 헌법 불합치 이후에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들을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지
그리고 1인 가구 생활자들의 복지와 주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채용인 승진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차별, 그리고 동일 직급에서의 임금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여전히 우리 모두는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제21대 국회에서 충분히 풀어나가기를 바라고, 특히 슈퍼 여당으로서 지역구 여성 공천 의무화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아가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오늘 행사 관련해서 몇 가지 소개를 안 드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토론회는 저희가 페이스북 라이브로 코로나19 때문에 페이스북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녹화된 내용은 여세연도 유튜브 사이트라고 하나요? 유튜브 채널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올릴 테니 나중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 네, 오늘 함께해준 한국여성정치연맹 김학림 총재님께서 이제 자리를 하신다고 합니다. 인사 한번 그렇게 하면서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좋은 의견을 도출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는 지역구 할당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명시적으로 법제화되지 않으면은 구호에 그치기 때문에 이제 젊은 분들이, 이렇게 청년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서 이제 정당 정치가 정착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에서 공천을 받아야지만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토론회 같은 거 이런 걸 자주 해서 최소한의 여성이 30%의 의회에 진출해야지만에 그 모든 역할을 할 수가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를 법제화하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해서 21대 국회에 전달해서 이걸 쟁취해낼 수 있도록 용기를 내주시고 앞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자리는 지역구 여성 할당제 30% 법제화를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는데 우리 모두가 열심히 하는 걸로 이제 하나의 목표가 생겼다고 생각이 들고, 그걸 위해 다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이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좀 공통 개별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상 각 정당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좀 약간 정해진 어떤 정답의 이야기보다는 사실상 페미니스트 정치라는 것도 정의하는 바가 다르고 우리가 서로의 정당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완전한 답은 아니지만 우리도 이제 논쟁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어떤 인격적인 비난이 아니고요. 그 정당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속에서 어떤 연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궁금증을 공식적으로 해소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이 21대 총선에서 거대 정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박성민 토론자님께 먼저 여세연의 공식 질문을 드리고, 여기 계신 토론자분들도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여세연이 한 질문은 사실 아까도 계속 나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그 전체 당원이 한 70만 명 정도라고 해요. 공식적으로 당원이 몇 명인지 더불어민주당은 알려주지 않는데, 거기서 이제 여성 당원 비율이 40, 50 정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당원 비율로는 되게 성평등한 비율입니다. 하지만 이 여성분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상당히 밑바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남성을 서포트해주는 그런 역할을
정말 지역에서 많이 하시는 반면에 그 어떤 공식적인 지위에 오르지 못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45세 이하 청년 당원도 30만 명 있고 아마 여성 비율도 40% 정도가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20대를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보면 20대 여성이 더불어민주당을 정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층으로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실제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남성이고 청년 또한 남성 청년으로 대표가 되고 있고, 또한 그 여성들 또한 386세대 여성들입니다. 사실상 지금 국회에서 이제 물론 21대 총선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청년 후보들이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당선이 되기는 했지만, 그 이전에 이제 들어간 여성 대표들 또한 어떻게 보면 386 세대를 대표하는 여성들이 많은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 20, 30대 더불어민주당의 20, 30대 청년 여성들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당내에서 활동하는 모습이나 어떤 이런 아까 엠번방과 같은 사건들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 청년 여성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는데, 좀 그 당내 상황 더불어민주당 20, 30대 여성 청년들의 어떤 그 흐름이나 또는 그들의 어떤 활동, 뭐 이런 청년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서 뭐 당내에서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그것이 궁금합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되게 문제의식을 느끼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어쨌든 정치는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고 함께 활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20대 여성 청년으로서 어떻게 보면 갑자기 이제 중앙 정치에 뛰어들게 된 거고, 정말 아는 분 한 분도 없이 저는 아는 분이 정말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정말 적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와 같은 시선에서 정치적 사안이든 사회적 사안이든 함께 바라봐줄 동지, 여성 동지들을 되게 찾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 당은 일단 청년층에서 여성 청년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경우가 좀 드물다. 저는 그 생각은 항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쳐야 할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전국대학생위원회의 이제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잠깐 했었는데, 뭐 활동을 이렇게 두드러지게 했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발대식에 가서 뭐 이제 한번 딱 봤어요. 근데 그때 정말 그 의원회관의 대회의실에 128명인가의 대학생 당원들이 왔는데요. 여성 10명이 안 됐습니다. 참석한 여성이. 근데 물론 이제 시당의 대학생위원장이나 이런 분들께서는 여성인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의 뭔가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정치인이 누구인가라고 봤을 때 사실 여성이 뭐 언론이 매체나 이런 부분에 두드러지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정말 좀 고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것이 그렇다면 왜 지금의 상황까지 왔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당 내에서 당 활동을 하면서 여성 청년들이 좀 편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인가를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물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지만 일단 활동하는 활동 청년 당원들의 비중 자체에서 남성이 높다 보면 어쨌든 여성들이 좀 그들과 약간 섞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뭐 소위 말해 그 마초적인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성 당원들에게 조금 불편하게 다가올 때가 있었고, 뭔가 그들이 유지하고자 하는 그 결속력 자체가 여성 당원들한테 굉장히 무리한 요구이거나 아니면 좀 불편한, 아니면 굳이 그러고 싶지 않은데까지 되는, 아니면 정말 트러블이 생기거나 이런 갖가지 문제로 인해서 여성 활동 당원들이 조금씩 적어졌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또 이게 여성 청년의 문제로 봤을 때는 또 이렇게 문제점이 되는데, 또 여성 당원들 자체를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전국 여성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이제 저희 당 안에도 있는데 굉장히 예산도 많고 기구 자체도 되게 크고 포함되신 여성 당원분들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역에서 뭐 서포트하는 방식으로 활동하시는 열혈 당원 뭐 이런 느낌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시도 의원분들이나 그러니까 여성 시도 의원분들도 굉장히 많이 소속돼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더 저한테 과제로 다가오는 이유가 여성 당원들의 활동이 분명히 없지 않은데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연령대, 활동하고 계신 여성 활동 당원들의 비율을 봤을 때 청년층의 비율은 굉장히 낮구나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저한테도 되게 문제의식이 느껴지고 민주당이라는 당 차원에서 봤을 때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텔레그램 엠번방과 같은 성폭력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하고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여성 당원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이제 당원분들이랑 직접적으로 만나는 자리는 제가 사실 많이 못 가지는데 그 페이스북 친구 이런 거는 많이 거시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그분들이 공유하는 게시글이나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면 다들 저와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뭐 성차별 문제라든지 아니면 성폭력 문제라든지 엠번방 사태에 대해서 정말 함께 분노해 주셨던 분들이 계셨고 그래서 이분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저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면 이분들을 어떻게 세력화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싶은데 안 하시는 건지 활동을 그냥 안 하시고 싶어서 그냥 그 정도의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당원으로서의 입지만 계속해서 가지고 계시는 건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당내에서 사실 뭔가 여성 청년들을 발굴하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당이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뭐 청년 대변인을 제가 오디션 받아 뽑혔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뭐 여성 한 명, 남성 한 명 이렇게 뽑자는 이제 규정을 애초에 두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성별에 대한 배려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적인 면에서 아니면 위원회 하다못해 총선 기획단을 구성할 때도 아니면 뭐 당내 뭔가 실무를 총괄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여성의 비율을 어느 정도 보장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당 안에서 좀 자리가 잡혔거든요. 다만 이게 후보로까지는 아직 그 30%까지는 못 간 건데 당 안에서 메시지를 내고 뭔가를 결정하는 기구에는 여성 그리고 청년의 비율을 이제 물리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은 이제 여성 청년들을 어떻게 당내에서 육성을 시킬 것인가. 왜냐하면 사실 남성 청년들은 어느 정도 좀 육성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제 원내에 입성하신 분들도 사실 이제 둘 다 남성분이시고 그러셔가지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당내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좀 사실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조금 물어보고 있어요. 의원님은 이러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대통령님의 지지도를 봐도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을 봐도 그 성별 비율을 분석했을 때 분명히 여성분들의 지지율이 낮지가 않고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들을 위해서 우리 당이 뭔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거나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지는 않지 않냐라고 이제 물어보면서 얘기를 계속해서 좀 토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사실 이것이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인 움직임인데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너는 뭐 당 외에서 뭔가를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거창하지 않더라도 좀 당내에 계신 여성 청년분들과 작더라도 그 규모가 작더라도 좀 만나서 얘기를 하고 함께 좀 결집되는 시간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설령 물리적인 결집이 아니더라도 사실 요즘 세대의 문법이 좀 그런 거잖아요. 굳이 막 우리가 막 계속 뭐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뭐 술 먹고 같이 밥 먹고 이런 차원의 정치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각자의 일상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단단하게 연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좀 갖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당 차원에서도 제도적으로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을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여성 의원님들의 힘을 아무래도 빌려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건의를 하던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던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박성민 토론자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으신 토론자분 계신가요? 아닌가요? 네.
진행하시는 분께서 굉장히 시간에 쪼들려서 빨리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걱정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실속 있게 알차게 네,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듣다가 질문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도 당 안에서 하고 있는 비슷한 고민이 이제 저도 청년이 활동을 했었을 당시에 경기도에서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쨌든 도착한 건 저도 스스로 그랬지만 청년이라는 글자를 어떤 정책에서 보거나 버스에 있는 광고판에서 봤을 때 내 얘기라고 느낀 적이 많이 없었어요. 대신에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사안들이 있으면 오히려 제가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갖고 참여할 당사자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당 안에서 가만 보면 청년 몫으로 물론 지금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동물복지위원회라던가 성소수자위원회라던가 페미니즘 의견 그룹 이런 자리마다에서 보이는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그곳에서 여성 청년분들 만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렇다 생각이 된 건 그 정당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친목 모임도 아니고 그럼 사람들이 왜 와서 하는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 수많은 남초 당원들은 당이 발굴해서 저러고 있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질문이 길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예를 들면 청소년 때부터 우리 뭐 90년대생 또는 8N년생 사람들이 뭔가 정치하면 연상되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나서서 스피치를 하고 또는 뭐 사람들의 이렇게 지지를 받아서 어떻게 힘을 행사하고 뭐 좀 나대고 이런 것들의 성격이 그러니까 정치가 뭐 나대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정치하면 떠올려지는 정치하는 인물이 갖고 있는 어떤 성향과 성격을 우리가 청소년기에 뭔가 했을 때 그것을 교과서는 어떻게 서술하고 있고 가정에서는 그걸 무엇이라고 가르쳤으면 뭐 얌전해야지 뭐 왜 이렇게 소리를 크게 내라던가 그리고 질문을 하지 말라던가 이런 우리한테 인식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까불어도 용인되는 분위기 속에 얼마나 우리는 자유로웠나 이런 여러 가지 걸 생각해 봤을 때 훨씬 더 조사나 이런 데를 봐도 교사 결과를 봐도 정치 한번 해볼게요 라고 쉽게 용기를 내는 사람들 남성 청년 비율이 훨씬 높고 제가 정치를 내가 할 수 있을까? 그거 제가 하는 게 맞을까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정당 그런 상황 환경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그럼 앞으로 그 사람들은 이 당을 키우기 위해서 오는 그런 명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대신 내가 이 당을 통해 바꿀 세상의 모습 때문에 당 활동에 참여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시기에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 많은 만나고 싶은 수많은 당원들이 민주당을 통해서 바꿀 어떤 세상의 어떤 모습 때문에 오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지, 그러니까 무엇이 활동의 동인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무엇을 활동의 동인이 될 수 있는데? 뭐 제가 앞으로 만나게 될 분들이 다양할 거라서 뭔가 특정 요인을 꼽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저는 그 수많은 사회적인 의제가 있잖아요. 말씀하신 뭐 동물복지라던가 아니면 성소수자 문제라던가 우리 당에서 뭔가 주류 의제로 다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저희 당 하셨을 때 생각나는 게 뭐 검찰개혁, 뭐 사법정의, 뭐 이런 언론개혁, 그러니까 정말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론 매체에 드러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의 정체성과 이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우리 청년들이 던져야 할 화두는 그 큰 파이 속에 있다고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청년들이 원하는 세상이나 뭐 여성 청년들이 바라는 우리 사회의 변화하는 모습은 결코 그 우리 당의 주류 의제 속에 갇히지는 않겠다. 그리고 청년들이 얘기하는 그 삶의 모습이 조금 더 세분화되고 있는 그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이 조금 더 그거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저는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크다 보니까 하나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대응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까지는 되게 수월하고 원활한데 뭐 어떻게 보면 소수 정당이나 다른 이제 정말 구체적인 의제를 가지고 만들어진 정당에 비해서는 뭐 시대의 민감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되게 떨어진다는 생각을 조금 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만날 당원분들이 사실 저는 이거를 예측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제가 만날 여성분들은 조금 더 정치하고 싶은 여성분들을 조금 더 많이 만나고 싶다는 희망은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분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라고 예상하기보다 저는 그런 분들을 당 안에서 조금 더 많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나는 누구 후보님을 도울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여성들을 만나기보다 저 이번에 한번 출마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고 만날 수 있는 여성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꼭 여성 문제가 아니어도 여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문제, 여성이자 정말 한 명의 시민으로서 느낄 수 있는 문제의식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당 안에서 아직 좀 움직임이 되게 둔화되고 있지만 뭐 이번에 비례대표 신청하셨던 분들 중에도 뭐 동물복지 이런 쪽으로 자기 의제를 들고 나오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물론 되시지는 않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당 안에서 실제로는 반발이 크지 않았어요. 그냥 그 의제는 마땅히 우리가 품어야 할 의제고 생각해야 할 의제다. 그래서 저는 정말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만나게 될 텐데 제가 이 당을 선택한 이유랑 좀 비슷한 동력을 가지고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치다가 지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시잖아요. 밖에서 자신의 단체를 가지든 연구소를 가지든 그냥 나 혼자만의 목소리를 가지다가 이제 나 진짜 이 의제를 들고 이거는 진짜 정치권에서 해야 되는구나. 이거 진짜 해결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뭐 여성 의제든 환경 의제든 동물 복지 의제든 뭐 다양한 의제를 정말 현실에서 관철시키고 싶고 그걸 눈으로 보고 싶은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그 효능감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 이제 밖에서 외치는 거에 지치신 분들이 저랑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별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당에 더 질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잠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먼저 질문을 받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좀 답변을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원래 제 머릿속으로는 원내정당부터 할까도 했는데 그것도 원내정당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일단 녹색당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앞에 그 소개를 하시면서 정당 문제가 21대 총선을 지나면서 녹색당이 직면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이해하시고 어느 정도 아실 텐데 페미니스트 정치를 위해서 녹색당이 해온 일이 상당히 많죠. 그런 성평 평등 문화 약속 만들고 남녀 공동 운영위원장 체제하고 후보 다수가 여성이고 2020 여성 출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런 것들을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당 내부에서 성폭력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그것의 여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의 노력이 어떤 의석으로 이제 전환되지 않은 정치 세력 시민들의 지지나 이런 것들로 전환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나타났는데 좀 이 문제를 과연 이제 페미니스트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많이 언론으로도 보도가 되고 이야기가 많이 됐던 부분들이라 또 이곳에 앉아 계신 후보님들도 대변인님께서는 워낙 페미니스트 정치, 페미니즘에 관심이 많으셨으니 다 알고 있으리라 또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8년 동안 녹색당이 사실 앞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도전은 했습니다. 또 이번에 여성 출마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실상 많은 신인 여성 정치인들이 발굴되기도 하고 저 또한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출마를 결심하고 출마를 하기도 하였는데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질문을 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너는 어떤 페미니즘 정치를 하고 싶은지, 넌 어떤 성소수자로서 정치를 하고 싶은지, 너는 어떤 사람으로서 정치를 하고 싶은지 충분히 질문을 할 시간과 우리가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가치관을 확립하면서 왔는가라는
끝나고 나니 돌이켜보니 그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오늘 여기 모여주신 많은 정치인분들께도 이런 질문들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 또 원내에 있는 정당으로서 입당을 했을 때 내가 여성, 청년 또는 다른 정체성들로서 어떤 정치를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고 출마를 하시게 된다면 어떤 사람들을 대변하고 대의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과연 충분히 지금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또한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진보정당으로서 앞으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더 좌쪽으로 틀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문화를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질문하고 싶고 또 단일 의제를 이야기하면서 나오셨지만 이 단일 의제를 시작으로 더 큰 문제들을 어떻게 포착하고 포괄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어떤 공간에서 해야 하고 어떤 정치적 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정말 많은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또한 저는 사실상 이번 총선에서 페미니즘 의제를 당연히 우리 당의 가치로 고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스트 사회복지사라고 내세우진 않았지만 당연히 저는 페미니스트로서 사회복지의 현장에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출마를 했던 것이겠죠. 근데 과연 우리 정당 문화가 어떠한가 앞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길게 이야기해 주셨지만 사실 의회라는 곳은 정당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당들이 과연 젊은 청년, 여성 정치인들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당원들에게 어떠한 공간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정말 깊이 있게 성찰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저희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합 공동운영위원장 체제를 계속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여성의 자리에 거의 계속 20, 30대 젊은 청년들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과연 녹색당은 그렇다면 그 청년 여성 정치인들에게 그만큼의 위상과 권한과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문화가 형성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 전 또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등문화 약속문이 분명히 저희 당의 가치를 고수하고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은 맞지만 과연 이것이 그냥 당의 어떤 자랑거리 수준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충분히 우리 당 안에 공동의 가치로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는 전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난 뒤 이야기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녹색당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또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실망도 하셨겠지만 저는 다른 정당들에서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녹색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다른 정당에서는 더 많이 일어났을 거라고 조금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초당적으로 여성 정치인들이 함께 공동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슬기로운 정치생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신 것도 이런 측면에서 저는 하고 계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각 정당에서 정치를 하겠다고 얼굴을 들이밀고 심지어 여기 이제 지역선거 뛰신 분들은 벽보도 붙이시죠. 네, 사실 이랬을 때 느껴지는 그 공포감과 폭력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수 정당이고 명망가도 아니었고 그렇지만 페이스북 메신저라든지 이런 쪽으로 되게 정말 많은 폭력들을 경험해요. 여성이라는 그리고 젊은이라는 이유로 이상한 메시지를 받기도 하고 금전적인 거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이상한 연락들을 많이 받아요. 사실 이상한이라고 표현했지 굉장히 폭력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 속에서 과연 그리고 나서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진짜 여성 청년들 정치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 경험을 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녹색당에서 시작했을 때 맞아 나도 그랬어라고 얘기하는 동료 정치인들이 있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공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화를 같이 함께 바꿔내지 않으면 이젠 정말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당에서 어떤 정치적 토양을 만들 것인지 이제 숙고해야 할 시기들이 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당의 가치들을 서로 교류하면서 배우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혹시 김혜미 토론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더 추가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공감하는 이야기를 나눠주셔도 좋은데 말씀 쉬기 전에 꼭 이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싶은 분은 안 계신가요? 네. 안 계시면은 10분 쉬었다가 다시 3시 40분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